시작합니다. 11월 18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두 작품이 공통점이 있죠. 제목 가나다 순으로 묶었는데 어떻게 묘하게 이번 주 작품은 두 작품 다 조금 가상현실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죠. 뭐 가상현실 아니면 뭐 판타지, SF 뭐 이렇게 하는데 SF는 사이언티픽 픽션이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고 가상현실이 제일 정확한 표현 같아요. 나의 행성은 그야말로 가상현실 어떤 게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성을 만들어가는 게임. 그리고 미로라는 작품은 작가가 쓴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 그것도 가상현실이에요. 뭐 꿈이라고 해도 되고 허상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나의 행성도 그렇고 미로라고 하는 작품도 그렇고 둘 다 묘하게 오늘 두 작품은 가상현실 그런 얘기예요. 참 묘해요. 어떻게 작품을 순서를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일주일에 두 작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엮은 작품이 묘하게 나의 행성과 미로 두 작품 다 그런 소재를 삼고 있다는 거 특이하죠. 저는 두 작품 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나의 행성은 서미숙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 발제를 아주 참 깔끔하게 하셨어요. 또 요약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들도 또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저한테 강의하는 저한테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소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게임이 계속 이제 개발될 때마다 그것을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거기 그 게임기 안에 게임 환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느낀 점 얘기하면서 이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환의 테스터라는 직업 안에 갖는 생각을 통해 미래 젊은이들의 생활과 그들의 외로움을 드러낸다. 이게 지금 21세기 좀 21세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21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면은 21세기 초반인데 지금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거는 지금 이 게임을 개발한 그 테스터 이거 종사한 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이 그 배경이 되는 시대는 21세기 말? 네,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으로선 좀 예측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지금 소설 속 상황에서 이렇게 미래 젊은이들의 생활과 그들의 외로움을 그려내려고 한 거예요. 순행적 구성이었는데 테스터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게임이 완성되어 팀원들과 회식 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기까지의 내용. 그렇죠? 아무래도 미래이고 게임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새로운 언어나 지금껏 보지 못했던 배경, 상황 등이 많이 재현되어 구성은 오히려 단순한 순행적 구성을 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물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특징을 적어주셨어요. 각 인물들의 개성을 잘 드러내었다. 실제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요즘 말하는 대면 접촉이 아니라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팀 보이스라고 그러죠. 우리들 요즘 단톡방,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 형식의 음성 소통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그 음성으로 하는 대화방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팀 보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대화 속에도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인물들의 개성을 잘 드러냈다고 본다. 배경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 그
그 다음에 아파트 공원, 소환의 방, 그 다음에 더 깊이는 온라인 게임 속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달리하며 미래인들, 특히 게임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배경 속의 범위가 작아질수록 소환이 갖는 외로움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표현상의 특징으로 음성과 텍스트를 구분하여 표현하기에 읽는데 무리 없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팀 보이스로 말하는 부분하고 실제 이제 대화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되게끔 표현을 해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 발제를 맡으신 서미숙님도 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잘했어요. 제가 볼 적에 그런 표현은 우리가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상을 아주 길게 쓰셨는데 글을 읽고도 며칠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서미숙님이 아마 그 발제를 맡았다 요 작품 발제를 맡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이거 작품 공개하면서 곧바로 저 발표를 했으니까 그때 아마 이걸 읽으셨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읽으셨고 나서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게임도 하지 않고 VR은 어지러움 때문에 2번 타본 것이 다이며 관심 분야도 아니었기에 글을 공부하듯 읽어야만 했다. 이 VR 체험을 여러분들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더다 특히 이거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녀석이 갖다 주는 거를 초기부터 아들이 대학교 4학년 그 무렵부터 이렇게 저 실제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자기 저 학교에서 같은 조원들끼리 만든 거, 또 아니면 어떤 회사 제품 이런 거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헤드셋 처음엔 뭐 이렇게 저 안경 같은 거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거, 저 물안경 같은 거 이만한 거 그거 쓰고서는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뭐 헬멧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요 손가락에다 뭐 끼고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 막 움직이고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이 이런 거를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저 요즘 그 나오잖아요 3D 영화라고 그 영화관에 가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또 뭐 그 극장에 의자가 또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뭐 그 물속에서 물속에 화면에 파도가 차가지고 물이 탁 튀기면은 실제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극장 안에서. 그걸 4D라고 그러나요? 글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끔 3D, 4D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유명한 영화 있죠, 아바타라고. 아바타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바타도 보면은 실제 어떤 그 기계 속에서 기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쨌든 무슨 기계 장치 안에 들어가서 그 의식 속으로 이렇게 현실 속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새를 잡아서 타고도 하고 저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3D나 4D로 되어 있는 가상 현실의 세계에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예, 그 정도까지였죠. 저는 제 어떤 경험이나 저의 어떤 지식 수준, 뭐 제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걸로 비춰봤을 적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 전에 지금은 서강대학교의 어떤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게임. 우리나라에 게임이 들어와가지고 그 게임 대학에서 제가 그 게임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게임 대학에서 제가 강의한 게 무슨 게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 거기 뭐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강의한 게 신화를 강의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신화, 그다음에 동양의 신화를 그래서 신화 속에 어떤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게임에다 적용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저는 신화를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그 게임 창작을 전공하는 게임 개발을 전공하는 그 학생들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굉장히 그 창의적인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아니 단군 신화 얘기하고 뭐 고주몽 신화 뭐 박혁거세 신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화 혹은 설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게임에다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써서 제출해봐라 그랬는데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나하고 의식 구조가 다 전혀 다른 애들이구나 이렇게. 저는 그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 애들한테 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오히려 더 창의력을 젊은 세대들에게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나이 나이 행성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제목이 이 작품의 제목이 나의 행성이지만 실제 이 게임 이름이 나의 행성이고 그리고 여기서 소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주인공 소환의 행성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행성을 게임 즐기는 사람들이 참여자가 거기 들어가서 이 게임을 접속해 가지고 자기만의 행성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꾸미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 게임에 접속을 해가지고 나는 내 행성을 꾸미고 저 사람은 똑같은 게임에 접속을 했지만 저 사람만의 게임 행성을 꾸미고 근데 여기서 지금 소환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 사과나무 그 물을 뿌리고 그 사과나무를 키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걸 키울 수도 있겠죠. 거기서 뭐 어떤 뭐 병아리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토끼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행성은 즉 게임에 거기 참여한 사람이 거기에 접속한 사람이 어떻게 내 행성을 꾸며 나가느냐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것들에 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요런 쪽엔 요걸 하고 요걸 전 요걸 하고 그러니 그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그죠? 소설 구성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하다 이러지? 어쨌거나 이 작품 속에서 얘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제목 여기서 생각할 게 나의 행성이라는 이 제목이 글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임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환의 행성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이 서미숙님은 조금 좀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이거 이런 걸 경험해 보질 않으셔가지고 근데 여기도 예전 마션을 보셨다는 마션은 가상현실은 아닌데 그죠? 미래 언젠가에 화성에 가가지고 돌아올 그 로켓이 연결 다 두절되는 바람에 거기서 마션에서 살아남기 즉그 화성에서 살아남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라냐면은 어렵긴 했지만 재미있었고 읽고 있는 내내 다음 문단이 궁금했다. 그러니까 서미숙님의 어떤 그 정신 세계, 그다음에 뭐 의식 세계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이 IT에 대한 그 VR이라서 VR의 어떤 지식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AI라든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VR 이런 것을 접속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저 아바타 영화도 했지만 이런 것을 다룬 우리들의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고 주로 영화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면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그런 거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실제 이렇게 좀 물안경 같은 거 이거 쓰게 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본 경험한 사람이면 이 글을 읽는데
별 이해하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서미숙님은 뭐 VR을 어지러움 때문에 VR을 2번 타본 곳이 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서미숙님처럼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읽고도 재밌게 읽는 내내 다음이 궁금할 정도로 되어 있다. 표현을 잘해놓은 거죠. 표현을 잘해놓은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표현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미숙님도 이렇게 재밌었다, 다음 문단이 궁금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읽고 나서는 먹먹했고 쓸쓸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게 주제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의 행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환하고 소환이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과나무 있잖아요. 사과나무하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떠오르질 않아요. 무엇을 의도했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요즘처럼 먹먹했고 쓸쓸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서미숙님은. 재밌는 얘기했어요. 나의 무지함이 플러스 되었을 테지만 사실 발제자만 아니면 그냥 잘 쓰여진 글 한 편 읽었다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발제를 맡다 보니까 이걸 또 뭐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새로운 세상을 글로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한 글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제를 맡아서 그걸 또 분석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자신이 그려낸 글 속의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글 속의 여러 소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하는데 직접 게임 개발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게임 개발하는 것을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세세히 표현해내지 못했을 거다.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소화시켰을까. 만약에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쓰죠. 그러니까 게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고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죠? 게임이 우리나라에 게임이 막 유행한 게 저야 뭐 컴퓨터 게임으로 뭐 전에 했던 거 뭐 벽돌 깨기 뭐 이런 거 그거 그러고 그냥 많았는데 요즘 저 전화기에다 하는 거 뭐 있죠? 또 뭐 이렇게 같은 것끼리 뭐 이렇게 터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저는 게임하고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벽돌 깨기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게임 즐기는 게 기껏 한다는 게 바둑, 장기 가끔 가다 저도 고스톱 칩니다. 접속해가지고 맨날 오링 당했지. 그거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게임 하잖아요.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다음에 한 게임도 있다. 한 게임도 있죠. 피망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게임 이름 그 사이트 이름이 있는데 근데 돈 버는 게 뭐냐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링 당하면은 무료로 막 주죠. 그러다 나중에 오링 당하고 나면은 그 사잖아요. 사자.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한 나의 행성과 같은 이런 그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저 이렇게 싸우는 거 있죠. 뭐 리니지라든가 뭐 여러분 알잖아요. 그 게임도 뭐예요? 사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적들하고 상대할 적에 내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으려면은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는 산단 말이에요. 물론 게임을 여러 개 가지고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그 수준에 오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무료로 주어지죠. 근데 무료로 주어지는 그 아이템을 획득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손쉽게 그냥 돈 주고 현금 주고 결제하고서는 사는 거. 그래가지고 뭐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가지고 뭐 초등학생들이 그거 사가지고서는 뭐 가정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게임에는 그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유저라고 그러죠. 유저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아마 나의 행성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 게임 하면서 요렇게 요 아이템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팔기 위해서 게임 개발업자들은 어떤 또 노력을 하는가,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서 그런 요소를 집어넣는가. 그때 개발한 게임이 뭐 다 나중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지 그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다리를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놓는데 그 징검다리에 놓는 그 돌 하나 하나마다 다 획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돈 주고 사면은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쉽게 징검다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이제 그 게임 안에 설치해 놓는 거죠. 어쨌거나 뭐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 이게 서미수님도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게임에 중독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미래 사회가 너무 외롭고 쓸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그렇죠. 여기 뭐 인구 감소, 가상현실에서 더 현실감을 느끼며 사는 세대, 18시간 이상 NVR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N세대의 출현,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게임 개발자들의 한정적인 모습이다. 이 작품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활과 고뇌는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이쪽 계통의 고장이나 다른 계통,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모습, 좀 다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지, 모두가 이렇게 고립된 느낌의 생활 속에서 외로움만 가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서미숙님은 느꼈는데, 그렇지도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은 소환이 보여주죠. 소환이 외로움 얘기하잖아요. 독자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잘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낄 만한 게 좀 약하죠.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단어들이 뒤엉켜 계속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서도 아주 잘 쓰셨어요. 서미숙님은. 겸손한 말씀이죠. 두서없이 뱉어낸 말뿐이라고 하셨는데 서미숙님 발제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글 쓴 사람에게 이제 용기를 보내죠. 응원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 있어요? 질문. 이 많은 분들도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이 동화를 쓰기 시작. 서미수님이 동화를 먼저 쓰신 모양이야. 그러다 작가 교실에 와서 들여쓰기 한 문장 한 문장을 단락으로 묶지 않은 것, 단락 나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동화를 쓰다 보니까. 동화에서는 그런 걸 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화는 뭐예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거든요. 만약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썼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쓴 소설인데 소설 형식을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동화는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여백이. 만약에 지금 이제 겨우 한글을 깨쳐서 겨우 이제 동화를 읽을 그런 나이,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죠. 그런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책장 넘을 때마다 글자로 꽉 차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알다시피 동화책에는 사파가 들어가요. 뭐예요?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글만 있는 경우에도 여백이 많아요. 동화는 그 여백을 주기 위해서 행가리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화를 쓰시는 분들이 소설로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시기 적에
동화를 쓰면서 들였던 습관이 잦은 행가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동화의 경우에는 잦은 행가리가 그냥 용납될 수 있어요. 왜? 여백의 미를 저기 독자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어린아이들은 편하게 읽어요. 어린이들은. 그러나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갖춰진 성인의 경우에는 행가리가 자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파가 들어가고, 아니 소설인데 갑자기 사파가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만화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쓰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분은, 익숙해져 있는 분은 소설로 전환을 했을 적에 단락 나누기, 문단 나누기, 행가리, 동화처럼 하게 되면 소설에서는 별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에서는 문단 여러 번 나누죠. 문단 행가리를 여러 번 하니까, 그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글에 적용하고 있는데, 종종 유명하거나 최근 출간된 어린이 동화책들을 접하면 한 문장씩 쓰이고 이어지는 내용도 줄바꾸기를 하고 단락으로 묶이지 않은 문장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설과 동화가 그런 점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다. 그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왜?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의 사고에 맞게, 그리고 동화의 경우, 즉 어린이를 위한 동화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화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따로 있죠. 그 어린이를 위한 동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화는 어린이의 사고, 어린이의 감각에 맞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잦은 행가리, 문단 나누기, 이걸 자주 해요. 서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가리를 통해서,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여백의 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고 동화를 읽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서파도 없이 글만 빽빽하게 쓰여져 있다. 어린아이들 그거 안 읽어요.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동화와 소설이 그런 점에서 동화는 행가리를 자주 하고 소설은 행가리를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의 경우에는 편집하면서 어린이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꾸미다 보니까 행가리도 자유롭게 하게 하고 문단도 단락도 여러 개를 나누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출판사에서의 어떤 편집상의 문제이지 작가가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다. 기억하세요. 어쨌거나 동화보다는 소설이 조금 글이 빽빽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읽은 단편집 동화 작가의 추천작인데도 에요 뭐뭐에요 있습니다. 어요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의 경우에는 이런 말투가 많아오죠. 뭐뭐에요, 뭐뭐에요, 뭐뭐어요, 뭐뭐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혼용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혼용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의 종결 어미가 뭐뭐에요 라고 할 적에 지루하잖아요. 모든 문장의 종결 어미가 뭐뭐에요. 제 이름은 뭐예요. 누구는 어디에 왔어요. 뭐뭐에요. 지루해요. 그래서 저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용보다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이거는 뭐뭐에요 있습니다. 어요. 그 우리말의 문체를 이렇게 나눌 적에 종결어 민간 가지고 해요체라는 거 있죠. 해요체. 이 해요체가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해요라고 하는 거하고 하게라고 하는 거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이 해요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린아이가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데 꼭 뭐 해요라고 이렇게 존댓말을 할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죠.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면서 반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요, 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종교론미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혼용이라고 해서 이거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왜 어떤 작품은 그것이 의도로 읽혀지고 누군가의 글은 기본이 안 된 글로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서미숙님이 어떤 작품은 그것의 의도로 읽혀지고 어떤 사람의 글은 기본이 안 된 글로 읽혀진다. 예, 서미숙님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지적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서미숙님은 소설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작가의 의도가 딱 읽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본이 안 된 거네요.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그거는 그 작가가 그렇고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렇고 그것을 간파하는 서미숙님의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나 저거나 다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그 차이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서미숙님이 그만한 수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는 좀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을지 꼭 알아둬야 하는 규칙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 지금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규칙. 소설 이거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소설 창작의 이게 미끄러워가지고요 막 이상. 창작의 규칙 이거요? 없어요. 소설 창작의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없다는 게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병렬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같이 우리 토론을 하고 그러잖아요. 감상문 올리고 그 감상문을 토대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소설을 먼저 썼으니까 제가 쓴 소설이 먼저 활자화가 돼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소설가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뿐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소설 창작의 규칙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 전혀 아니에요. 그럼 소설 창작의 규칙은 뭐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할까요? 소설 창작의 규칙? 예. 지구상에 아니면 뭐 좁게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규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작가로 데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소설 쓰시는 거예요. 그런 소설 작품들을 쭉 읽고 나서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한 편이라도 더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은 것 가지고 이렇더라, 이렇게 쓰더라, 나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뿐이지 이게 규칙이다, 이걸 꼭 따라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기본 원리는 있죠. 그래서 소설 창작 기법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그다음에 소설 창작학 이런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교한 대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소설 창작이에요. 이태준 소설의 창작 기법 연구예요. 그러면 이태준이라는 작가의 소설 창작 기법이 있느냐? 그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다만 내가 이태준 소설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종합해가지고 거기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태준이라는 작가는 소설을 이렇게 창작을 했구나. 이런 기법 가지고 기법으로 창작을 했구나.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있고 나름대로 정한 규칙은 있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소설가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설 창작의 규칙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작가의 수만큼 다양하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이병렬이한테 기대하는 게
이병렬 선생의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나도 소설 쓸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소설가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대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창작 얘기하고 많이 그게 제가 처음 강의를 한 게 고등학교 때 빼고 고등학교 교사는 빼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87년부터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소설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설 창작을 지도하고 하면서 물론 제 강의 듣고 소설가 데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소설 창작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뉘어요. 두 부류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아, 이병렬 선생님한테서 많은 걸 배웠다. 이쪽은 별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목에 힘만 준다. 너무 엄숙해가지고 뭐 좋게 얘기해서 근엄해가지고 가까이 접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려요. 왜 그러지 아세요? 나를 참 좋은 걸 배우고 간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들이 노력한 거지. 지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떠먹여주길 바란 사람이야. 내가 뭘 해주길 바란 사람이야. 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감상 냈잖아요. 이번 주도 감상 안 내신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분 사정이죠. 그걸 지금 뭐 제가 뭐 회초리도 다니면서 왜 감상문 안 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작품도 쓰고 감상문도 저 소설 작품 읽고 감상문 쓰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 게시하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많은 걸 잃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적에 문득 거기다 이병렬 대입해가지고 이병렬 선생님한테 좋은 걸 배웠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 제가 가르친 거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칙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설 창작의 규칙은 이런 거다 그거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네. 수강생 감상평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